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5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집에 얼씬도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트럭 한 대 가득히 말이죠. 왜 하필 간장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50대 중반의 주부 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참혹한 시집살이와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불규칙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다 주시면서 어린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가끔 쌀이 떨어져서 보리밥을 먹거나 심할 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이 없어서 점심을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할 여건이 되지 않았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으로 하는 힘든 일들 뿐이었어요.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일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해도 만질 수 있는 돈은 정말 적었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공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밤 9시까지 서서 일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어깨와 허리가 아픈 건 기본이었죠. 그래도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음식 냄새가 온몸에 밴 채로 집에 돌아가는 날들, 손목과 팔이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나이 어린 저를 하대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도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작은 가게라도 차리는 것이었어요. 반찬 가게든 떡볶이 가게든 상관없이 제 손으로 직접 운영하는 가게 말입니다. 그 꿈 하나만 생각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번 돈에서 집에 생활비를 드리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옷을 사러 가자고 해도 모두 거절했어요. 제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22살 때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났고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결국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상철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성격이 온순하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모범적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가정 환경도 비슷했죠. 그래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짧으니까 손주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잘 시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셨어요. 당신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너무 크셨나 봅니다. 우리 집안에 대학생 하나 없으면 안 돼. 손주만큼은 꼭 서울대를 보내야 해. 시어머니는 임신 중인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벌써부터 큰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였죠. 아들 민수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생후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시고 돌이 지나자마자 한글 카드를 보여주셨어요. 온갖 학습지의 과외까지 저희 형편에는 무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으면 벌어야지. 손주 교육비는 절대 아끼면 안 돼. 시어머니는 교육비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활비까지 아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더 열심히 일해서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저를 탓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다 네가 머리가 나빠서 아들도 그런 거다. 공부 좀 봐주지. 밥만 해주면 엄마냐? 네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안 하니까 아이가 이 모양이야.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잔소리였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민수는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어요.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는 말이 맞는 건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민수의 공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서 숙제를 봐주고 구구단도 같이 외우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애를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집 엄마들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 민수만 불쌍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러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큰 집에 다녀오시는 날이면 더 심했어요. 큰 집은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웠는데도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지금은 모두 의사, 변호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어요. 큰 집 큰아들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도 학급 반장을 도맡아서 하면서 리더십까지 뛰어났다고 하고요. 막내딸은 미술과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나 봅니다. 큰 집에 다녀올 때마다 저를 더욱 못살게 구셨어요. 큰 집 보면 부끄럽지도 않냐? 집안에 대학생 하나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네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야 아들이 공부를 하지. 큰 집 애들은 왜 그렇게 똑똑한데 우리 민수는 왜 이 모양이야? 민수가 국민학교 때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했어요. 반에서 15등 정도 하면서 나름대로 평균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수학과 영어를 따라가지 못한 거였어요.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집에 오면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아예 시험지를 백지로 내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바보인가 봐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민수가 울면서 저에게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민수가 꼴등을 했습니다.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온 그날, 정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시더니 완전히 돌아버리셨어요. 이게 뭐냐? 꼴등이 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냐? 시어머니는 성적표를 찢어버리시고는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수에게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냐? 이 바보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감싸 안고 달래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네 같은 년이 키운 자식이니까 저 모양인 거야. 할 수 없이 저는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마음도 복잡하고 입맛도 없었지만 그래도 끼니는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가 먹고 있던 밥상을 확 뒤엎으셨어요.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지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넘어가냐?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는 년이 뭘 먹어. 그때 남편이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먹는 것 가지고 왜 이러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아들도 저 모양이니 먹을 자격이 없어. 이런 년이 뭘 먹는다고. 그러더니 빈 그릇에 맨밥과 간장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감지덕지 알고 맛있게 먹어. 네 같은 년한테는 이것도 과분해.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갈 곳도 없고 아들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맨밥에 간장을 찍어서 먹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짜고 싱거운 맛이 전부였지만 그것조차 목에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 뒤로도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성적은 더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성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포기하셨나 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살아라. 민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민수가 더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참았던 제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분가를 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걱정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셔야지.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그래?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착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니까요. 남편은 제가 당한 일들의 절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매주 민수를 만나러 갔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는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어둡게 변해 있었어요.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어요. 엄마, 저 사업할 거예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 엄마한테 한 일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갚을 거예요. 민수의 눈에는 어릴 때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복수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이었죠.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사는지, 혼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섭섭하다고 하시면서도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라며 체념하신 것 같았어요. 애가 크면서 할머니 생각도 안 나는가 봐. 뭐, 그런 자식이니까 공부도 못했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집에 나타났어요. 정말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관련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꽤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건축 현장 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았죠. 인맥도 만들고요. 지금은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만 100명이 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민수를 보시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가 우리 손주 키운 덕 좀 보자.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야 왔니? 꼴도 보기 싫다며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민수를 얼싸안으셨어요. 민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감정의 변화를 전혀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선물을 가져왔어요. 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비싼 선물을 기대하셨나 봅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뭘 가져왔나?
할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저희도 따라 나갔죠. 집 앞에는 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선물이에요. 민수가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궁금해하시며 트럭 뒤로 가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건 간장이 들어있는 말통들이었어요. 트럭 한가득히 말이에요. 대형 간장통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전 그날이 생각나서요. 맨밥에 간장만 주시면서 이것도 감지덕지 알고 먹으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요. 민수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10년을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게 뭐냐? 간장을 이렇게 많이 왜? 민수는 그제야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그렇게 맛있다고 하신 간장 실컷 드세요. 10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맨밥에 간장만 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맛있으셨으면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10년 전 일을 떠올리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어요. 민수야, 그건. 할머니는 저를 키워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엄마를 괴롭히기만 하셨잖아요.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시고, 할머니 덕분에 성공한 게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일 때문에 10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았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남편이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으셔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채로 하루 종일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저희는 교대로 간병을 했습니다. 민수도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로 계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되실 거라고 하셨잖아. 저는 민수를 달래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인데 이렇게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냐? 선미야, 나 왜 여기 있는 거냐? 시어머니는 병원에 왜 계시게 되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를 달래주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진 것도 시원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시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일로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생활하셨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에는 몸이 불편하셨고 기억력 문제도 있으셔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요양원에서 1년여를 지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미야, 고생 많았다. 내가 너무 못됐지. 그것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민수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큰집 식구들도 와서 함께 배웅해드렸어요. 고인께서 평소에 민수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손자 자랑만 하셨다고 하던데. 큰집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미워하시던 민수를 마지막에는 자랑스러워 하셨다니. 엄마,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수는 정말 효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수도 결혼을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착하고 예쁘고 저희를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예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대접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절대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끔 그 간장 사건을 떠올리면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민수가 그 일 이후로는 간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간장 보면 그날이 생각나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민수도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복수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받은 거죠. 민수야, 이제 다 잊어버려.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우리는 앞으로만 보고 살자. 저는 민수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그때 고생이 저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셨지만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감사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줄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이가 생기면 엄마가 키워주세요. 저는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절대 제가 겪었던 것처럼 손자를 키우지는 않겠다고 다짐해요. 아이는 공부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테니까요. 저처럼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인생은 길고 그 안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오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